우리 집 가족 소개를 할게요. 저는 사남매 중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배를 모시는 선장이시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두 분은 주말 부부가 아니라 몇 달에 한 번 뵐 수 있을 정도로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어릴 적엔 몰랐어요. 아버지가 배를 타시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일인지요. 몇 달에 한 번 집에 오시면 집안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우리는 들떠 있었고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며 정성껏 끓이고 또 끓이셨지요. 그 시절엔 아버지 얼굴을 보는 일이 명절 같았어요. 오랜만에 뵙는 날이면 집안 가득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지요. 멀리서 오시는 그 기척 하나에도 가족들은 숨죽이고 기다렸으니까요. 아버지는 선장이셨는데 그 일은 단순히 배를 모는 것을 넘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키도 크시고 어깨도 넓고 웃을 때는 아주 시원하게 웃으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인물 좋기로 소문이 나셨고 한 번쯤은 어머, 영화배우 같다는 말도 들으셨죠. 그런 아버지를 저희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사실 속으론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분이셨지만 일이 일이다 보니 사고가 잦았습니다. 파도 한 번 거세게 치면 그 배는 그대로 생존 싸움이 되니까요. 크고 작은 사고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팔을 다쳐 오신 적도 있고 머리를 꿰매고 돌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하시며 껄껄 웃으셨지만 어머니는 밤마다 조용히 등을 돌리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밥을 막 먹으려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아빠 뉴스에 나왔어.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그 뉴스는 이랬습니다. 운항 중이던 어선이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고 7명 중 2명은 사망, 나머지 5명은 구조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뉴스 자막에 아버지 이름이 선명히 나왔습니다. 주소도요. 순간 저희 가족은 모두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구조되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헬기를 타고 얼굴은 잔뜩 부었고 옷은 찢겨 있었지만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도 언니도 어린 동생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기적이라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바다로 나갈 때면 이별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 그 말들이 절절했죠. 아버지는 늘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가족을 책임졌고 언제나 돌아올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농사짓는 어머니 걱정을 하셨고 아이들 학비 걱정을 하셨고 어머니가 장에 물건을 내다 파실 일이 있으면 아버지는 새벽부터 직접 차를 몰아 데려다 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짜고 깊고 때로는 거칠었던 그 냄새가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저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왜 집에 안 계시나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으로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계셨다는 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다에서 긴 시간 머무시는 동안 가정은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아이 넷을 키우며 밭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짓느라 바쁘셨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계신 곳은 농과 밭, 그리고 부엌이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 타는 소리와 국 끓는 냄새가 늘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리고 아침마다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우리 집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힘드셨을 텐데도 어머니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웃으시며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하시며 아이들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셨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 뒤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주일이면 꼭 예배를 가셨고 저희에게도 기도하라고 손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이 시주받으러 민가인 우리 집에 오면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쌀을 한 바가지씩 퍼서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복을 주셔야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종교의 경계를 넘어 그저 사람을 섬기듯 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폭풍우 속에 배가 뒤집히고 화물에 깔려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고 기계에 손이 끼어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아이들 손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도 괜찮아지셔서 돌아오실 거야.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신 날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는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기적이다. 그 집은 복받은 집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적이 어머니의 믿음과 정성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마음 덕분에 우리들은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사남매입니다. 언니, 저, 그리고 남동생 둘. 요즘은 자녀가 넷이면 많다고들 하지만 그 시절엔 어느 집이고 아이들이 북적북적했지요. 그래서 집안엔 늘 말소리, 발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성격도, 말투도, 웃는 모습도 참 달랐습니다. 언니는 첫째여서 그런지 참 조심스럽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챙기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엄마 옆에서 말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죠. 늘 차분하게 말하고 남의 말 끊는 법이 없었고 밥상 앞에서도 말없이 상을 치우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런 언니와 다르게 저는 말 그대로 왈가닥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치마보다 바지를 더 좋아했고 언니가 말릴 새도 없이 뛰어나가 땅 따먹기, 술래잡기를 하곤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걸 힘들어했고 항상 어디론가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고 말보다 웃음소리가 먼저 터지는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도 어른들은 절 귀엽다고 했습니다. 발육이 빨랐고 눈도 크고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들어가서 동네 어르신들께선 요 아가씨 참 이쁘게 생겼다. 하시곤 했죠. 무엇보다도 저는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지요. 그 시절 저는 교실보다 무대가 더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고 노래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몸이 흔들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처음 저를 부르셨던 날이 기억납니다. 방과 후 교실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시던 선생님께서 너, 이 노래 한번 불러봐. 하셨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의 작은 가수가 되었습니다. 교내 대회, 읍내 행사, 운동회 어디든지 저를 불렀고 상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상장보다 더 좋았던 건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의 짜릿함이었어요.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장난을 잘 치다 보니 늘 남자아이들 무리에 껴있었죠. 그런데 저는 누가 저를 좋아한다고 해도 금방 장난을 치고 어색해지면 코믹한 표정으로 웃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사이좋게 놀기만 했습니다. 그 시절 저희 담임 선생님은 군대를 막 제대한 총각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직도 몸에서 군복 냄새가 날 것 같았고 말투도 군인 같았죠. 아이들을 다룰 때도 군대식이었습니다. 아침 점호처럼 줄을 세우고 잘못하면 몽둥이로 손바닥을 때렸고 줄을 똑바로 안 서면 호통이 먼저 나왔습니다. 특히 겨울엔 더 심했습니다. 난로가 피워져 있어도 춥던 교실에서 군대에서 했다면서 팬티만 입고 옷을 다 벗었다 입는 시간제는 훈련을 했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맞아야 했지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 그 훈련을 할지 몰라 겨울인데도 옷을 두껍게 입지 못했고 심지어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매를 안 맞으려고 그 훈련을 연습하며 초를 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수능적이었고 부모님들은 바빴기에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크레파스, 스케치북 같은 준비물을 가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날도 절반 넘는 아이들이 준비물을 못 가져왔고 선생님은 무작정 매타작을 시작하셨습니다. 손바닥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어떤 친구는 울면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삽을 들고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말도 없이 교탁 앞으로 걸어가더니 선생님의 멱살을 움켜쥐고 어디 내 새끼를 함부로 때려! 하며 끌고 나가셨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생님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은 또 보물찾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운동장이나 교실에 쪽지를 숨겨놓고 찾으면 쭈쭈바, 연필, 공책,
받침, 스케치북 같은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저는 그 보물찾기의 힌트를 늘 미리 받았습니다. 너는 이리로 가봐라. 거기 구석에 잘 봐봐. 그렇게 저는 항상 좋은 걸 받았고, 어떤 날은 공책을 10권이나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땐 그게 그냥 기분 좋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의 편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제가 노래하는 모습이 좋다고, 잘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참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린 마음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 저는 조금 철없고 말도 많고 가끔은 너무 튀었지만 그래도 밝고 사람을 좋아하고 남을 웃게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의 메타작도 쭈쭈바의 달콤함도 그리고 노래 부르던 그 무대의 빛도 지금의 저를 만든 기억들입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많은 감정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도 여전히 웃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실 가득 꽃다발과 부모님들의 박수 속에서 친구들은 3355 사진을 찍으며 무슨 과 갈 거야? 우리 방학 때 또 보자. 그런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많고 아빠는 바다에 계셨고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대학이요? 그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등록금은 물론 교통비며 교재비까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식 다음 날부터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읍내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웨딩홀이 보였고 입구에 예식 진행 보조 및 피아노 가능자 모집이라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탁 하고 동했습니다. 나 피아노 칠 줄 아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노래와 피아노를 좋아했고 축제 때마다 나가던 제가 그 예식장 쪽지를 본 순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피아노 앞에 앉아 한 곡을 연주했을 뿐인데 지배인님은 자네, 딱 우리 웨딩홀 분위기에 맞는 사람이구먼.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식장의 스태프가 되었고 하얀 드레스와 꽃길 사이를 오가며 제 인생의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야만 했던 일을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예식장은 제게 처음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웃으며 일할 수 있었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고 힘들어도 매일 출근길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에 참 많은 걸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식장 스태프로 일한 처음에는 하얀 드레스,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 꽃 장식과 플래시. 처음엔 그 모든 게 낯설고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저는 이곳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식장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웨딩홀은 보기보다 전쟁터 같았습니다. 시간 맞춰 식을 시작해야 하고 신랑 신부는 매번 다르고 양가 부모님은 긴장하고 하객들은 시간보다 일찍 오기도 늦게 오기도 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 언제나 스태프들은 긴장하며 빠른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신부 입장 바로 전에 신부 아버지가 직접 노래를 부르며 딸을 맞이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간절한 요청에 수락했지만 리허설도 안 해봤고 무대 울렁증이 심해 도중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노래를 멈추셨습니다. 그때 음향 담당 스태프가 그 곡의 MR을 재빠르게 다시 켜고 무대 뒤에서 조용히 가사를 이어 불렀습니다. 신부 아버님도 이어받아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 신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장 분위기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물들었고 신부가 나중에 그 노래 제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멜로디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결혼식 10분 전인데 사회자가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니 차가 막혀서 30분 뒤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스태프 중 한 명이 예전에 행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던 친구여서 급하게 대본을 건네주고 신랑 측의 양해를 구한 뒤 그 친구가 사회를 대신 받습니다. 오히려 진짜 프로 같았어요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센스 있는 사회 덕에 손님들도 전혀 이상 못 느끼고 나중에 진짜 사회자가 도착해서는 민망해하며 인사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식 바로 전 신부 드레스끈이 끊겨 스태프가 응급 재봉도구를 꺼내 고정시켜준 일, 신부 부케 오지 않아 스태프가 직접 만들어준 일,
신부 구두가 안 맞아 스태프 구두 벗어준 일 등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스태프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웨딩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꽃잎을 뿌리는 장면인데, 그날은 스태프 중 한 분이 꽃잎 바구니 대신 헬륨 풍선을 터뜨리는 연출을 준비했는데, 풍선 안에 꽃잎이 아닌 반짝이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풍선을 펑 하고 터뜨리자 가루가 하객은 물론 신부님의 드레스까지 온통 뒤덮였습니다. 조명이 반짝일 때마다 신부님이 디스코 볼처럼 반짝였죠. 순간 스태프 모두 얼굴이 새파래졌는데 신부님이 그걸 보고 세상에, 평생 기억에 남겠어요. 너무 웃겨요. 하시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폭소와 반짝이로 마무리됐습니다. 웨딩홀에서 일하면서 많은 커플을 만났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아끼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 잔소리로 싸우다가도 손을 꼭 잡고 입장하는 부모님. 허겁지겁 입장하다가도 서로 마주보는 순간 미소 짓는 신랑 신부. 매번 다른 커플, 다른 이야기, 다른 감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만은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끝나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사랑의 여러 얼굴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시절 예식장은 제게 있어 청춘의 무대였습니다. 노래도 하고, 뛰어다니고, 웃고 울고, 때로는 드레스 자락을 잡아주며 기도도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제 꿈도, 사랑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지요. 그날의 에피소드들은 지금도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저만의 작은 보물들입니다. 예식장 스태프라는 게 그저 도우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노래도 했고 피아노 반주도 했고 어느 날은 축가까지 부탁받을 정도로 이곳에서 제 재능이 빛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아가씨 노래 참 잘하더라. 방금 들은 축가가 오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였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웨딩홀에서는 가끔씩 축가를 부탁받곤 했습니다. 한 커플은 연애 10년 만에 결혼한다며 저에게 축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부르기로 했죠. 그런데 노래 중간 신랑이 신부 얼굴을 살며시 만지며 눈물을 닦아주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가사도 음정도 다 있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까지는 불렀는데 눈물이 나서 가사를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행복하다. 다시 버벅거리다 주겠네라고 했습니다. 노래가 중단되었죠. 하객들은 오히려 박수를 쳤고 신랑 신부는 무대까지 올라와 저를 안아주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축가는 잘 부르는 것보다 진심이 먼저라는 걸요. 저는 월급도 또래보다 많았고 언제나 바빴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조명, 음악, 꽃, 하얀 드레스 속에서 제 삶도 조금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머릿속에 맴돈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부모님 눈치 보던 시간, 동생들과 부대끼던 잠자리, 이제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의 아지트, 비록 작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동산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낮고 직장과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 싱크대 하나 달린 옥탑방, 계단이 무섭게 가파른 오래된 단칸방. 그러던 어느 날 햇살이 은은히 들어오는 창문 달린 옥탑방 하나를 만났습니다. 방 안은 오래되어 약간의 냄새가 나고 가구 하나 없이 휑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나의 첫 자취방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방 안에 비쳐드는 햇살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잔소리도 누구의 발소리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는 자유의 아침. 비록 작은 테이블 하나, 싼 토스터기 하나였지만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취가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들려오는 옆집 사람들의 말소리,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가끔은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까지 그럴 땐 불을 켠 채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날엔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배달 음식 하나 시킬 힘도 없을 만큼 기운이 없는데 누구 하나 문을 두드려줄 사람도 없고 끓는 물에 라면을 넣을 기운조차 없을 때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그리워졌습니다.
자취 생활은 하루하루가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라면만 먹다가 어느 날부턴 마늘도 다지고 계란도 예쁘게 부치고 된장국도 끓이게 되었습니다. 수세미를 삶고 걸레를 삶고 배수구 뚫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남았는지 장보는 습관도 생겼고 겨울엔 창문에 뽁뽁이도 붙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살아내는 방법을 배워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취방에서 혼자 보내는 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를 돌아보기도 했고 일기를 쓰면서 후회와 다짐을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외로움에 괜스레 라디오 볼륨을 키우기도 했고 한숨과 함께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자취라는 건 결국 혼자서 감정을 감당하는 연습이었고 그걸 견뎌내는 나를 키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이 방에 들어섰을 때는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방 안에 작은 화분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스스로 번 돈으로 산 이불도 있습니다. 자취는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루를 만들고 스스로를 챙기는 법을 배워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작고 낡은 자취방은 저에게 독립이었고 성장이었고 청춘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준다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순간 핸드폰을 빼서 던질 뻔했습니다. 이거 나 아니야? 얼굴형,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제가 거울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을 처음 마주한 날 진짜 저랑 너무 닮아서 서로 3초 동안 말 없이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동시에 닮았다. 진짜 닮았네요? 말이 겹쳐서 또 웃음이 났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잃어버린 오빠 같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오빠를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날 솔직히 말해 좀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로요. 너무 저랑 닮아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눈매, 콧대, 입꼬리 웃을 때는 어금니 보이는 것도 똑같고요. 심지어 저는 왼쪽 광대에 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와, 우리 DNA 어디쯤에 겹침. 그 말에 그 사람은 웃으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면 유전자 싸움이네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하게 정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 금세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락하고 만나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얼굴만 닮았지 성격은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시끄럽고 왈가닥에다가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무슨 일이든 웃음으로 넘기는 타입인데 그 사람은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산책하고 생각이 많아서 말이 조금 느립니다. 그래도 신기했던 건 말을 시작하면 말이 참 재미있고 위트도 있어서 한참 웃게 된다는 거예요. 데이트할 땐 정말 죽이 잘 맞았어요. 맛있는 집 찾아다니고 영화 보러 가면 서로 리액션이 너무 잘 맞고 커피 마시면서도 별 얘기 없이 웃기만 해도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잘 맞는 데이트 끝나면 또 싸워요. 저는 힘든 일 생기면 막 떠들고 푸는 스타일입니다. 진짜 세상에 나만 힘든 것 같아. 치킨 시킬까?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 그 사람은 조용히 옆에 와 앉아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 손 하나에 저는 다 풀려버려요. 그 사람도 마음이 복잡할 땐 말은 안 하지만 괜히 짜증 섞인 농담을 던지죠. 오늘은 지구랑 안 맞네. 하루는 거울 앞에서 서로를 번갈아 보다가 진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DNA 검사 한번 해볼까? 진짜 남매 아님. 이건 과학이 설명 못해. 근데요, 얼굴이 닮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닮아서 더 닮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던 외동아들과 왈가닥 둘째 딸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 이렇게 된 건지 신기하고 고맙고 그래서 더 애틋한 사이였죠. 근데 문제는 고집이 둘 다 은근히 아니 솔직히 꽤 셉니다. 사귀고 나서 포장마차에 처음 갔던 날이었어요. 저는 신나서 외쳤죠. 오빠, 나는 떡볶이랑 순대 좋아해. 그 사람은 조용히 근데 단호하게 말했죠. 나는 오뎅이랑 튀김. 그래서 타협했죠. 떡볶이, 순대, 오뎅, 튀김까지 다 시켰습니다. 네. 포장마차 주인도 놀랐어요. 둘이 처음 오는데 좀 드시네. 열심히 먹다가 문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튀김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슬쩍 젓가락 들어 올리고 결국 동시에 딱 그 튀김에 젓가락을 찔렀습니다. 내가 먼저 봤어.
내가 먼저 찔렀잖아. 오빠, 보는 게 먼저야. 세상은 시선 전쟁이야. 아니, 실전은 손놀림이야. 젓가락이 닿았잖아. 순간 포장마차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 우리 쪽을 쳐다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튀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인가요? 주인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서 말하셨어요. 둘이 그럴 거면 나 줘요. 내가 먹을게. 그리고 정말 드셨습니다. 저희요? 얼굴 마주보다가 웃음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오빠, 다음부턴 튀김 2개 시켜. 그래. 튀김 하나에 사랑이 흔들렸지만 그만큼 많이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약속을 못 나간다 했더니 그 사람은 괜히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쉬어. 그 말에 저는 괜히 서운했어요. 에이, 감기 걸렸다니까. 괜찮아. 한마디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속으로 끙끙 앓았죠. 근데 그날 밤 문 앞에 죽이랑 귤이랑 조그만 쪽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말은 느린데 마음은 빠르다. 얼른 나와라. 그 말에 제가 코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죽이 척척 맞으면서도 툭하면 부딪히는, 웃다가 싸우고, 싸우다 웃는 진짜 찐친 같은 연인이었습니다. 그날은 약속도 없었는데 예식장 일을 마치고 분주히 퇴근 준비를 하던 중에 그는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는 걸 보고 예식장 동료가 제 뒤를 따라 나오다 그 모습을 보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누구예요? 남친이에요? 진짜요? 이 한마디에 그 다음은 도미노처럼 남자친구야? 잘생겼다, 키도 크고. 헐, 언니랑 뭔가 닮았어, 남매예요? 아니야, 연인이라잖아. 저는 말없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예식장 사람들, 입이 진짜 빠르거든요. 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그 목소리마저 저랑 비슷한 톤이라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짜 남매 아니에요? 둘이 웃는 모습이 똑같아요. 이거 가족 사진 찍으면 구분 안 되겠는데요. 결국 둘러서 있던 스태프들 사이에서 농담이 터졌습니다. 야, 이 정도면 약혼식은 우리 예식장에서 해라. 진짜. 직원 할인해줄게요. 부케는 서비스로. 그날 이후 퇴근 시간에 그 사람이 데리러 오면 꼭 누군가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약혼 안 해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꽃이랑 장소랑 전부.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자꾸 듣다 보니 마음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말했죠. 우리 예식장에서 약혼식 할래요?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정식 약혼식은 아니었어요. 예식장 구석방, 퇴근 후 조명 하나만 켜고 동료들이 직접 만든 조촐한 공간에서 떡 한 접시, 사이다 한 병 놓고 시작한 작은 약속의 자리였죠. 한 친구는 즉석에서 부케를 만들어줬고 다른 친구는 예식장 피아노를 살짝 열어서 결혼 행진곡 한 소절을 쳐줬습니다. 그 사람은 수줍게 웃으며 내가 평생 데리러 올게요. 하고 말했죠. 예식장 동료들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놀렸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 사람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퇴근길마다 제 하루를 알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날 약혼식이라고 불렸던 조그마한 모임은 누가 보면 웃을지도 몰라요. 케이크도 없고 드레스도 없고 반지 하나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퇴근길마다 마중 나오는 사람, 그 모습 하나로 저는 이 사람과는 오래 가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이 둘이 이렇게 닮았는데 약혼해야지. 하면서 등 떠밀고 자리까지 잡아줬습니다. 예식장에서 약혼식 했다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자기들 빼고 하는 건 아니라면서 친구는 평생 볼 사이인데 친구들 앞에서 해야 한다면서 난리들을 치는 바람에 약혼식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모아놓고 떡볶이에 케이크 하나 놓고 반지 서로 교환하고 키스하면서 샴페인 마시고 사진 찍고 웃는 그런 약혼식이었어요. 그 사람이 반지를 끼워주며 정말로 조용한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매일 당신을 마중 나갈게요. 늘 당신을 기다리고 어디서든 당신을 데리러 갈게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데이트할 때도 퇴근할 때도 늘 말없이 와 있던 그 사람 그 모습 하나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구나.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람이구나.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고갯짓이 우리 둘만의 약속이 되었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작게 그리고 확실하게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같이 가겠다라고요. 친구들은 폴라로이드로 즉석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남매냐고 물어보았고, 결혼하면 애가 셀프 복사일 듯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날은 닮은 걸로 실컷 놀림받고 닮은 걸로 기분 좋아진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약혼식은 참 짧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약혼식 끝났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야, 이대로 보내긴 아쉽지 않아? 이건 약혼이 아니라 그냥 예고편이었어. 본편은 우리끼리야.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었죠. 결국 우르르 3355 동네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비닐 천막 안, 김 모락모락 나는 오뎅 국물 냄새에 벌써부터 마음이 풀어졌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오뎅, 떡볶이, 파전, 막걸리까지 상은 작았는데 음식은 넘쳤습니다. 야, 너 진짜 약혼할 줄 몰랐다. 내가 예전에 너 첫 연애 때부터 봤잖아. 그땐 우는 것만 보더니 이제 웃네. 근데 너네 둘 얼굴 닮은 거 진짜 소름 돋아. 약혼자라기보다 쌍둥이 같아. 친구들은 웃기기도 하고 짓궂기도 했지만 그 말들 속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걱정도, 축하도, 응원도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친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참 벅찼습니다. 처음엔 웃고 장난만 치던 친구들도 소주 2잔, 막걸리 한 사발쯤 기울이고 나니 하나둘씩 조용해졌습니다. 야, 진짜 잘 살아야 돼. 너 웃는 얼굴 오래 보고 싶다, 알지? 결혼이 꼭 행복하단 보장은 없어. 그래도 너면 잘할 거야. 그 말 한마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한 친구는 저 몰래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이 세상에 네 웃음 닮은 사람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서 기쁘다. 짧은 한 줄이었는데 가슴이 훅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술김에 노래를 부르자고 하고 누군가는 건배사를 하겠다며 일어나고 결국 오늘 주인공은 누구? 하며 다 같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노래 불러야지. 그 말에 노래 한 곡 불렀더니 야, 쟤는 예식장에서 진짜 노래 부르던 애잖아. 라며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자리였지만 세상 그 어떤 호텔 연회장보다 즐겁고 따뜻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안 보였지만 마음은 반짝였어요. 친구들과 한잔 나눈 그 웃음, 그들의 진심, 그리고 그 모든 걸 함께 바라봐 준 사람. 그래, 나 잘 가고 있구나. 내가 고른 사람이 틀리지 않았구나. 뒤풀이 자리에서 웃고 울고 건배하며 저는 마음 깊이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내 평생의 증인으로 삼겠다고요. 약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주말이 되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밥 먹을래? 데이트 신청이야? 응, 약혼자 점검이지. 그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 핸드폰 들고 한참을 낄낄댔습니다. 평소엔 늘 분식만 먹다가 약혼식을 치른 다음 날은 특별히 한정식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반짝이는 녹그릇에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이 하나같이 예뻐서 먹기 전에 서로 사진부터 찍느라 한참 웃었죠. 작은 반찬 하나에도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하며 나눠 먹다 보니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작은 연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갔는데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다 보니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매 아니야? 쌍둥이 같은데? 눈매 똑같아. 그 말에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 뵈야겠네. 엄마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볼까?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순간 느꼈어요. 서로가 얼마나 편하고 서로의 표정과 호흡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요. 데이트 중간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어요. 카페 메뉴를 고르다가 한쪽은 라떼를 원하고 한쪽은 쌉싸름한 아메리카노를 고르면서 왜 맨날 내가 고른 대로 하냐? 내가 맞춰준 적이 더 많거든. 이러다 결국 입 꾹 닫고 창밖만 바라봤죠. 근데요, 그 침묵도 금방 깨졌습니다. 제가 먼저 내 핀의 하트를 그리고 그 밑에다 화해 라고 써서 슬며시 건넸거든요. 그 사람은 피식 웃더니 뒤에다 오케이 하고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그걸 지갑에 넣으래요.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죠. 근데 약혼하고 나니까 왜요? 이상하게
내가 더 예뻐 보여.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놀라고 더 웃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못되게 굴어도 봐줄 거야? 응, 약혼자니까 일단 3회 경고제. 이렇게 놀리면서도 손은 서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시간. 그게 그렇게 평화롭고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약혼식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결혼 언제 하냐 묻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청첩장 나오면 말해. 하루가 멀다 하고 귀에 결혼 이야기가 들려왔죠. 드디어 우리는 제가 근무하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늘 분주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으니 같이 일하던 언니가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어요. 야, 내가 진짜 신부가 되긴 하네. 내가 너 화장해줄 줄은 몰랐다야.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지만 눈가에 곱게 칠해진 화장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예식장 식구들은 자기 일처럼 해주었습니다. 부케는 내가 직접 준비할게. 내 스타일 알잖아. 사회는 내가 볼게. 예식장 역사상 제일 웃긴 결혼식 만들어줄게. 그날만큼은 제가 그들의 동료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신부로 보였던가 봅니다. 하객들이 앉기 전 홀곳곳을 체크하던 팀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만큼은 너도 특별한 하루 보내. 말투는 늘 그랬지만 눈빛은 참 따뜻했습니다. 결혼행진곡이 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늘 내가 정리하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꽃길 위를 걷는 건 똑같은데 내 앞에 조명이 켜지고 내 뒤로 음악이 흐르고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을 땐 그게 그렇게 벅차더라고요. 옆에 선 그 사람도 조금은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오늘 너가 제일 예뻐. 아니, 언제나 예뻤지만.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속눈썹 붙여주던 언니가 울면 속눈썹 떨어지니까 절대 울면 안 돼 하던 얼굴이 떠올라서 꾹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우리 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오사카. 그땐 해외여행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기에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진짜 가는 거야, 우리. 비행기 타면 일본이야. 그런데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 다 비행 멀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숙소는 오사카역 근처 지하철을 타고 무사히 도착했는데 출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까 지하도 오른쪽 아니었어. 거기서 오른쪽에서 다시 오른쪽이었나? 결국 1시간 넘게 캐리어 끌고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 두 다리는 후들거리고 말은 점점 짧아지고 그러다 건너편 건물에 조그맣게 붙은 한글 간판 오사카 한국관광안내소를 보고 둘이 거의 울 뻔했답니다. 다음 날은 교토로 이동했습니다. 기모노 체험을 하고 전통 가옥 골목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고른 기모노는 분홍색 꽃무늬, 그 사람은 하늘색 유카타를 입었죠. 사진사분이 남매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둘이 너무 닮았다고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사진을 찍으면서 서로 장난도 치고 손을 잡고 걷는 그 골목이 정말 영화 같았어요. 여보, 우리 늙어서도 이 사진 꺼내볼까? 그땐 더 닮았겠지. 고베에서는 야경으로 유명한 전망대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좀 불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도 흔들려서 둘 다 잔뜩 긴장했죠. 하지만 꼭대기에 도착하니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바다와 배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렇게 예쁜 세상을 당신이랑 보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울컥했죠. 그러곤 야경 내려오다가 고베 명물인 새우튀김 집에 갔는데 마지막 하나를 동시에 집어 또 티격태격 싸움 났답니다. 내가 먼저 본 거잖아. 내가 먼저 젓가락 찔렀어. 결국 그 튀김, 가게 아주머니께 저희가 드시라고 말했고 웃으시며 드셨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행도 재밌지만 이제부터 진짜 같이 사는 거야. 매일이 여행 같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디를 가든 당신 손잡고 있으면 다 여행이지.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텔 침대, 시장 골목, 기차 안, 거리의 벤치. 사소했던 공간들이 우리에겐 특별한 추억이 되었고 그 여행은 둘이 함께 걷기 시작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짐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기에 그게 불만이거나 힘들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작지만 예쁜 단독주택이었고 도시 외곽인데도 마당이 있고 나무가 있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작하게 되다니 솔직히 기대가 컸습니다. 마음속으론 매일 꽃을 꽂고 텃밭에 물을 주는 상상도 했거든요. 그날 밤, 시댁에서의 신혼 첫날 밤인데도 그 사람은 피곤하다며 금방 잠들었고 저는 조용히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 속에서 잘 살아가야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낯설고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으면 항상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컵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그 옆엔 꽁초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만 있었고 시어머니는 식사는 안 하시고 담배만 피우고 계셨어요. 된장국 한 숟갈이라도 드시지 않으실까 차려드리면 됐어. 속 안 좋아. 하며 손사래를 치시고는 다시 담배를 입에 무셨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셨고 처음 봤을 때 정말 고운 분이다 하는 감탄이 나올 만큼 얼굴이 세련되고 예쁘셨습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로 인해 손은 거칠었고 눈동자는 늘 피곤해 보였고 마른 얼굴은 어딘가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불쌍하다거나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와 눈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 하셨습니다. 이상한 건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시아버지께서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마당 벤치에 기대어 술에 취해 잠든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제법 쌀쌀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담요를 덮어주시고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곤 말없이 그분을 업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점쯤부터였을까요? 저는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신혼집이라 낯선가? 시댁살이에 스트레스 받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넘겼지만 속은 점점 울렁거렸고 담배 향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작은 생명이 찾아왔다는 걸요. 조용히 그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 신혼의 시작이 이런 모습일까?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 술에 의지해 하루를 버티는 여자도 사랑 하나로 그 여자를 지켜내는 남자도 모두 자기만의 이유와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그 속의 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혼자만의 신혼이 아니라 이 가족과 함께 또 태어날 새로운 가족까지 포함된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혼자 화장실 앞에서 입덧으로 속을 쏟으며 거울 속에 저를 봤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니? 아직 어른 되기도 전에 엄마가 되다니. 그런데 문득 거울 속 제 눈매가 시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짐했어요. 나, 이 아이만큼은 눈에 슬픔 없이 키울 거야. 이 집에 이 아이로 인해 새로운 웃음이 피어나게 할 거야.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뱃속에 작은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중 찾아온 기적이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몸은 하루하루 더 힘들어졌고 입덧도 심해져서 아침이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휴, 시작부터 고비구나.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사실 걱정은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시댁살이 게다가 임신 중 괜찮을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어머니 상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하긴 했지만 참 조용한 분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은 늘 마당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엔 소주잔이 들려 있었고 담배는 재떨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부르거나 뭘 시키거나 눈치를 주시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용히 술상 하나 차려드리면 고개 한번 끄덕이고 말없이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시거나 방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간섭도 참견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거리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게 얼마나 큰 배려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천하의 살림꾼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 저를 보고 그분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국 하나를 끓여주셨습니다. 된장국이었는데 무, 양파,
들깨가루에 조금의 감자와 애호박이 들어간 정말 단순한 국이었지만 그 국물 한 숟갈에 그날 처음 웃음이 났습니다. 입에 맞아요. 조심스레 묻는 시아버지의 얼굴에 제가 다 울컥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가끔 고구마죽, 미음, 무국, 카레 같은 걸 직접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가 힘들면 애도 힘들지. 그분은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면 그냥 몸만 잘 챙겨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하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꼭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는 내가 맡을 테니 내가 너무 무서워하거나 피하지는 말아라. 마음이 아프신 분이야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그 말씀을 들으며 가끔은 마당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계신 시어머니의 등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혼인데 설거지는 누가 하나, 빨래는 어떻게 하나, 시어머니 눈치는 어떤가 그런 고민들 없이 그 집은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게 굴러갔습니다. 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배려가 살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왜 누워있어? 왜 밥 안 해? 애 가진 게 대단하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 때문에 힘들지. 잠 좀 자.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런 말들이 무뚝뚝한 얼굴 사이에서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어쩌면 그 집은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술을 드셨고 담배를 쉬지 않고 피우셨으며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그분의 곁을 돌보며 살아가셨고 사랑을 말이 아닌 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서 잠든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한참이나 찾아다니신 끝에 결국 업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속에 세대기자 예비엄마인 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공간이 그 집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심한 듯한 무관심, 시아버지의 조용한 정성,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 그 모든 게 어우러져 저는 마음 놓고 엄마가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밤, 아기 태동이 처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며 혼자 자란 사람과 왈가닥처럼 웃음 많은 제가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참 이상한 인연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이렇게 조용한 사랑을 물려주자. 소리 없는 배려, 눈치 주지 않는 온기, 그런 걸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자. 그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술상 하나 차려드리면 그 이상 아무 말씀 없으셨고 시아버지도 조용한 분이셨지만 온통 시어머니 손발이셨습니다. 전 임신 중이었고 입덧에 허리 통증에 감정 기복까지 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면 기다렸단 듯이 쏟아냈습니다. 나 오늘도 하루 종일 토하고 아무도 말 안 걸어줘서 혼잣말하면서 있었어. 나 진짜 숨 막혀. 여기 공기 좋은 집이라고 했지? 사람 사이 공기가 제일 답답해. 남편은 처음엔 듣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휴대폰을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왜 또 그래? 당신 원래 사람들 금방 익숙해지잖아. 그 말의 속에서 무언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자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술 마시고 말없이 지내는 것이 그에겐 너무 당연했던 거죠. 우리 집은 원래 다 그래. 그 한마디에 저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정상이야? 그 집에는 따뜻한 말도 밥 먹었냐는 인사도 고생했단 격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 그런 줄 알고 살았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더 화가 났습니다. 나 그냥 혼자 애 낳는 기분이야. 툭 내뱉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몸은 한층 무거워졌고 자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말다툼을 한 후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 배가 당기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처음엔 속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진통이었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만 허둥지둥 옷을 챙겨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엔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는 제 얼굴을 보며 남편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아직 아이구나. 하지만 나도 지금 엄마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의사의 말, 간호사의 바쁜 손길. 그 모든 걸 흐리게 만들 만큼 분만대 위의 순간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처음 들은 그 울음소리에 저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를 아는 제 손에 묵직한 책임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도 무언가 달라진 기색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못했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도 좀 노력해볼게. 그 집은 보통의 정서는 없었지만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사랑이 꼭 큰 소리로 표현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저는 그 집에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은 그 집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퇴근이 늦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연락도 없었고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요. 아기는 먼저 잠이 들었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창밖을 몇 번이나 내다보고 시계만 자꾸 들여다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자꾸만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밤 10시쯤이었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파출소인데요. 남편분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로 현행범 체포돼 계십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노상방뇨요? 그 말이 입에 붙지도 않았고 머리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간 시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기를 업고 그 밤에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피하고 화가 나고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어요. 어린 아기를 업고 밤거리를 달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파출소 유리문을 열자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낯빛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순경이 저를 보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내분이시죠? 다행히 큰 소동은 아니었고 지금은 정신 차리셨습니다. 남편은 절 보더니 당황한 얼굴로 일어나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별일 아닌데. 파출소 문을 나서는데 제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까지 업고 남편 찾으러 밤에 파출소에 오는 여자가 세상에 나뿐일 거야, 나뿐일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서 이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나 진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남편은 조용히 따라오다가 조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진짜 못 참겠어서 그랬어. 화장실이 안 보여서 사람 없나 몇 번이나 살피고 했는데 하필 단속 기간이라네. 그런 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지금 애 아빠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기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몸은 무겁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아기 돌보느라 녹초인데 그날 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을 정말 후회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도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파출소에 다녀왔다는 걸 모르셨는지 모른 척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각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술상만 찾으셨고 시아버지는 그분을 챙기느라 다른 건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고 간혹 시아버지가 아기를 봐주시는 정도였습니다. 아기는 자꾸만 칭얼거렸고 잠투정도 심했습니다. 밤엔 서너 번씩 깼고 낮에는 안기지 않으면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회사 일 핑계로 점점 늦게 들어왔고 서로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이 결혼 맞는 걸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가끔 아기를 안고 있는 제 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잘 때 작은 숨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웃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지도 몰라. 모든 게 버거워도 하루를 마치며 아기를 보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철도 덜 들었고 서로를 맞춰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니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안고, 밤에는 재우고 밥은 찬밥에 물 말아 넘기고 씻는 건 사치였고 거울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지쳐 잠깐 정신이 나간 건지 뜨거운 물에 분유통을 그대로 넣었다가
펑 하고 젖병이 터졌던 날도 있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레 상을 하나 펴고 막걸리 한 병과 두부 부침 몇 점, 오징어채를 놓더라고요.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그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까지 임신한 저는 그야말로 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큰애는 젖을 막 때려는 시기, 둘째는 배 안에서 쿡쿡 찼고 허리는 끊어질 듯하고 감정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세상이 뿌옇고 가끔 아기랑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어색한 아빠였고 도움은 줬지만 중심은 제가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큰애가 5살, 작은애가 4살이 되니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하고 혼자서 밥도 먹고 잠도 서로 의지하며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그 일은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소주 한 병을 드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뭐 그러려니 했죠.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안 들어오시고 해가 뉘엿뉘엿을 무렵 시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가야, 네 시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졌단다. 그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업고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시어머니,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경화가 많이 진행되었네요. 몸에서는 분명 신호를 줬을 텐데. 술을 계속 드셨기 때문에 그게 점점 심해졌을 겁니다. 며칠을 병원에서 지켜봤지만 점점 노랗게 변하는 피부, 가늘어지는 숨결, 그리고 그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사진을 어루만지고 향을 올리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평생 내가 업고 살았지. 이제 내가 갈 데가 없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잘조잘 깨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대충 밥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잠결에 주무시나 싶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시아버지는 편안히 누운 채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자듯이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도 덤덤하고 너무도 조용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시아버지는 정확히 일주일 뒤 아내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야,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네. 이건 뭐 사랑의 기적이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부란 뭘까? 그렇게 미워도 그렇게 막말해도 결국은 같이 가는구나. 아이들은 아직 시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왜 안 와? 할머니 아파? 하고 묻는 순수한 물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어른을 보내고 나서야 그분들이 그나마 우리 집안의 중심이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자 모든 감정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며 삶은 점점 더 버거워졌지만 그 두 분의 마지막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조금씩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부부란 그렇게 평생을 기대어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을 잇따라 보내드리고 나서 우리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길 떠나자. 그렇게 모든 짐을 정리하고 우리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 집은 비로소 우리네 가족만의 공간이었고 아이들 방에 해가 들고 주방은 조용했으며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만 바뀌었을 뿐 사는 건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정사에 무심했고 저는 두 아이의 육아와 살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서로 피곤한 날이면 사소한 말에도 화가 났고 말투의 날이 서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애들한테 한 번도 책을 안 읽어줘? 나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걸 또 왜 지금 얘기해? 처음엔 그냥 서운한 마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분노가 되었습니다. 결혼 10년 크고 작은 갈등이 이제는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 그 한 장을 내밀지 못한 건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상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A 이혼까지 할 일인가? 하지만요. 정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남편은 외동아들입니다. 시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시댁에서 함께 살았고 그 시절 동안 저는 임신한 몸으로 알코올 중독자였던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고집 센 남편과 감정 한번 털어놓을 수 없는 집에서 말 그대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몸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키우며 가사와 육아는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도움을 주셨지만 그분도 아내 걱정뿐인 분이셨고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제 마음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 서운하다고 하면,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 말들에 제 마음은 점점 다쳐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상담소에서 받은 이혼 서류에 서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로 따로 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남편이 문 앞에서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 짧은 부름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걸 이제야 알았을까? 나는 그냥 버텨주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만 했어, 너.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넌 나 때문에 매일 울고 매일 무너졌던 거더라. 도장까지 찍고 나서야 깨달았어. 나는 너 없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너 혼자 울게 안 할게. 얘가 다 안고 진짜 끝까지 책임질게. 제발 나랑 한 번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울먹이며 꺼낸 그 말의 그날,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둘이 나란히 앉아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잔을 채우고 말없이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러게 그걸 모르겠네. 지금 생각해보니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마음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찢어졌고 이사한 집은 다시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밝게 뛰어놀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며 지금껏 왜 그렇게 서로를 탓했는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두 아들이 다 자라 각자의 좋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모이면 둘이 저랑 남편한테 이럽니다. 엄마, 아빠, 우리 키우느라 많이 싸웠지? 그래도 안 헤어진 거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 웃으면서 말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맞아, 정말 다행이야. 그날 도장 찍고 돌아선 남편이 다시 날 붙잡아서 정말 다행이야. 부부란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한 걸음만 다시 다가서면 또 시작할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겠죠. 부부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의 짝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